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여름 햇살이 창틀에 걸려 방 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오늘도 새 집의 살림살이를 도울 생각을 하니 허리가 먼저 아파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고 가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손녀 이소윤의 목소리에 이정민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8살 소윤이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토스트를 굽고 있었네요. 이정민은 발걸음을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소윤이 벌써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해줄게. 너는 학교 준비나 해. 소윤이의 해맑은 웃음에 이정민의 주름진 얼굴도 함께 환해졌습니다. 손녀의 등교를 배웅한 후 그녀는 첫 번째 일터인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오늘 저녁장을 봐야 할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월급날이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소윤이 학원비를 먼저 내야 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들러 통장 잔고나 확인해 볼까?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길, 이정민은 아파트 단지 내 ATM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고 잔액을 확인하려는 순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고객님의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휴대폰 화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스팸 문자겠지 싶어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ATM에서 잔액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억 원이 어제 저녁에 입금된 것이었죠. 송금 일란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은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분명 자신의 계좌였고 10억이라는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정민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ATM 옆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이정민 씨, 괜찮으세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이용하는 은행이라 직원들과는 얼굴을 알고 지냈죠.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큰 금액이 입금되셨나요? 방금 시스템에서 알림이 왔거든요. 이정민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팔짱을 끼며 창구로 안내했어요. 창구로 가시죠. 확인해 드릴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은행 창구를 찾은 이정민.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정민 고객님. 어제 오후 늦게 입금되었네요. 메모란에는 감사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창구 주변으로 몇몇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의 입금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죠. 이정민의 귀에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기 할머니가 장기기증 유족이래. 그래서 보상금이 들어온 거래. 어머, 10억이나? 대체 누구한테 기증한 거야? 이정민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딸 이채영. 장기기증을 한다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미소 짓던 채영의 모습, 그리고 엄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던 마지막 말.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정민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VIP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쪽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순간 이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입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런 거액을 보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손녀 소윤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금액에 이정민은 당황스러웠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VIP 상담실로 안내받는 이정민.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서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VIP 상담실 문 앞에서 이정민은 초조함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편안하게 들어가기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높은 키에 반듯한 정장 차림, 그리고 옅은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위험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정민은 문간에 서서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끄집어내려 애쓰는 순간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민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4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깊어졌지만 분명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우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라는 명성이 과장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최우진의 말에 이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복 소매를 내려당겼습니다.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반면 최우진은 세월의 흐름에도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최우진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이정민은 여전히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그가 여기에 있는지, 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47년간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도 화가 나 있군요. 당연합니다. 최우진이 천천히 다가와 이정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그 돈을? 이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우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민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우진의 말을 들으니 은행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장기기증 유족.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의 간이 날 살렸습니다. 최우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고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길고 붉은 흉터가 그의 복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 흉터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채영이가 누구에게 장기를 기증했는지 전 몰랐습니다. 이정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슬픔이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수술 전에는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수술이 성공하고 석 달 뒤
이식관리센터에서 받은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최우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채영의 사진이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증자군요. 이채영, 당신과 닮았습니다. 최우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정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정민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의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도 찾았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년월일이. 최우진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했습니다. 이정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독일로 떠난 지 9달 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최우진이 왜 자신을 찾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거액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이정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그 아이는 우리 아이였어요. 그 말에 이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7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최우진은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이정민의 오열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VIP 상담실의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친 뒤에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정민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누렇게 바래고 귀퉁이가 말려 있었지만 그 속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정민은 앨범을 넘기며 천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76년 구로공단. 공장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거리에는 노동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19살의 이정민은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학에 가는 거야? 응.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온대. 퇴근 후 이정민이 향한 곳은 공장 근처 작은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야학은 그녀에게 유일한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진입니다. 오늘부터 과학과 영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23살의 최우진은 서울대 의대 학생이었습니다. 실습과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그는 주말마다 야학을 찾아 가르치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수업 방식과 따뜻한 미소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정민은 그의 수업에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질문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남아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하네요. 어느 날 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정말요? 대단합니다.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우진은 수업 후 이정민에게 의학 관련 책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종종 공단 근처 작은 찻집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우산을 들고
야학교실 앞에서 이정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배 의사의 도움으로 이정민에게 병원의 여러 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정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저도 꼭 저렇게 되고 싶어요. 우진은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름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젖어들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진은 정민에게 독일 유학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동안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동안 기다려줄 수 있나요? 이정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1977년 2월 우진은 독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이정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매주 편지가 왔습니다. 우진은 독일의 생활과 병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상세히 적었고 정민은 자신의 일상과 그를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4월 이정민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우진의 아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민은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날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정민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우진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공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우진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유혹한 여자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아이를 지우시오. 우리 가문에 누가 될 일은 만들지 마시오. 우진이는 이미 독일에서 정혼자를 만났소. 당신 같은 여공과는 어울릴 수 없는 신분이요. 이정민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는 거절했지만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에게 보낸 모든 편지는 반송되었고 결국 이정민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10월 이정민은 홀로 딸 이채영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채영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정민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47년 전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주인공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최우진, 그리고 그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그들의 딸이 그를 살리고 떠났다는 사실. 이정민은 자택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최우진이 건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장기 이식 관련 서류, 그리고 두꺼운 의학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최우진, 간암 말기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일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채영이 떠난 직후였습니다. 이정민은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우진은 5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고 수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간 이식뿐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이정민은 창밖을 보았고 최우진이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최우진은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정민의 초대에 최우진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향했습니다. 읽어보셨군요. 네. 부분적으로요. 이정민이 차를 내오는 동안 최우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채영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 모습까지, 그리고 소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정민이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최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의사로서 내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더 괴로웠죠. 이정민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우진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증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익명이 보장되지만 의사의 특권을 이용했죠. 이채영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5년 동안 당신과 채영을 몰래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다고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채영의 출생 기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로 떠난 후 정확히 9달 뒤에 태어났더군요. 이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우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저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뒤에야 아버지가 모든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임신 소식과 기다림,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이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은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결국 의학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게 제 도피처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장례식에도 몰래 참석했습니다. 최우진의 말에 이정민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뒤편에서요. 당신이 무너지듯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액자를 들었습니다. 채영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영이는 자신이 누구에게 장기를 기증하는지 알았을까요?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정민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죠. 그 아이가 간호사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의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혹시 그게 당신을 닮은 걸까요? 최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안에는 이제 그 아이의 일부가 살아있습니다. 딸의 간이 날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이라니. 이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한 평화가 교차했습니다.
47년 동안 홀로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당신이나 몰래 혼자 다 안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최우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딸이 남겨준 생명의 시간으로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습니다. 이정민은 말없이 최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었던 미움과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친 영혼이 마침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정민은 소윤이와 함께 종합병원 소아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소윤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얼굴색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소윤이가 이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8살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채영을 닮았습니다. 이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윤이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소윤이 씩씩하네.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러나 이정민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윤이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열과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시작된 복통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윤이의 눈 주변과 피부가 노랗게 변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소윤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이정민은 소윤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최우진이 흰 가운을 입고 의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이정민과 소윤이를 맞이했습니다. 자네도 여기 다니는 줄은 몰랐네요. 안심하세요. 내가 직접 진료하겠습니다. 이정민은 혼란스러웠지만 최우진의 존재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소윤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최우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할머니와는 아주 오래된 친구지. 자, 이제 어디가 불편한지 말해볼래? 소윤이는 자신의 증상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최우진은 아이의 말을 경청하며 간간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복부를 진찰할 때 최우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소윤아, 간호사 선생님이 밖에서 맛있는 과일 주스를 준비했단다.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잠시 나가 있을래? 소윤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우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우진 씨, 무슨 일이죠?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황달 증상이 있고 복부 촉진 결과 간이 약간 종대되어 있어요. 이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간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체형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릅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먼저 해봅시다. 이정민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채영도 처음에는 이런 증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간 질환이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채영이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최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혹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감염일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검사부터 받아봅시다. 그날 오후 소윤이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간 초음파, 그리고 추가적인 특수 검사까지. 최우진은 모든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정민과 소윤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우진은 이정민을 따로 불러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우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이미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윤이가 유전성 간질환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영이와 비슷한 유전자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정민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또 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까지도. 이정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우진은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채영이의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지만 소윤이는 아직 치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네.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관찰로 상당 기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우진의 말에 이정민은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라는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정민의 질문에 최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의사로서 그리고 소윤이의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이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그들 사이의 관계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윤이는 최우진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기술로. 최우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 전문 외과의로서의 자부심과 할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영을 잃은 슬픔 속에서 소윤이마저 잃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최우진의 존재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아버지로서요. 이정민의 말에 최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금빛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정민은 소윤이의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윤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가 온대요? 소윤이의 물음에 이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사이 소윤이와 최우진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최우진은 매일 병문안을 왔고 소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의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곧 오실 거야. 오늘은 중요한 검사가 있으니까. 문이 열리고 최우진이 흰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의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최고의 간 전문의로서 그는 항상 여러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돌았습니다. 우리 소윤이 오늘 기분이 어때? 최우진이 소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소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오늘 검사하면 수술할 수 있대요. 최우진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단다. 이제 마지막 검사만 남았지. 최우진은 젊은 의사들에게 소윤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 있는 톤이 아닌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환자는 유전성 간질환 초기 단계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셨으나 다행히 이 아이는 조기 발견되었죠. 오늘 우리는 간 기능 정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최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그의 열정과 실력은 병원 내에서 전설이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의사들이 나간 후 최우진은 이정민과 소윤이에게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집도할 거예요. 이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소윤이의 경우는 초기라 예후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의사로서의 확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소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우진은 소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수술은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단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이정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윤이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기에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채영이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물었지만 이정민은 항상 얼버무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소윤이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정민과 최우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최우진은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만약 채영이처럼 되면 어떡하죠? 이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채영이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소윤이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 같았습니다. 채영이를 구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그때 옆에 있었다면. 최우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정민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채영이의 간이 당신을 살리고 이제 당신이 소윤이를 살리려 하고 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친 두 노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우진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모든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소윤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채영이를 많이 닮았네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웃을 때 눈매가 똑같아요. 채영이도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씩씩했거든요. 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채영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첫걸음마,
첫 웃음, 첫날.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이정민은 최우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윤이가 있잖아요. 채영이의 딸이. 우리의 손녀가.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삶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최우진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점검했고 수술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소윤이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이정민과 최우진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잠깐 잠들었다가 금방 돌아올게요. 이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소윤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윤이 용감하구나. 최우진은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은 채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눈 떴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소윤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이정민은 기도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6시간, 7시간, 8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우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우진은 그녀 곁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소윤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수술 과정도 안정적이었고 예후도 좋을 겁니다. 이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채영이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이제 그 생명으로 소윤이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소윤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신의 침대 양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소윤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했다. 했어요? 최우진은 소윤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다 끝났단다. 우리 소윤이 정말 용감했어. 소윤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정민과 최우진은 그런 소윤이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금빛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일 소윤이는 이제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죠. 이정민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창밖에 뭐가 보여요? 소윤이의 목소리에 이정민은 돌아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소윤이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돌아오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벚꽃이 피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우와, 정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소윤이의 침대를 창가 쪽으로 조금 당겼습니다. 소윤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얼른 퇴원해서 벚꽃 구경 가고 싶어요. 이정민은 소윤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면 물어보자.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해 주실 거야. 마치 말이 나온 것처럼 문이 열리고 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흰 가운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윤이 오늘은 어떤가? 최우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소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많이 나았어요.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파요. 최우진은 소윤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꺼내 소윤이의 복부를 진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정말 잘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은 몰랐는데. 최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리 소윤이를 위한 선물이야. 소윤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작은 감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최우진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목걸이란다. 내 안에 있는 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지. 물론 진짜 부적은 아니고 그저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볼 거라는 약속이야. 소윤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어 보았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아이의 가슴에서 반짝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정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7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야.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최우진의 말에 소윤이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정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 씨. 이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소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렴. 할아버지는 엄마를 만난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우진과 이정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최우진은 천천히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지 못했단다. 하지만 최우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내 안에서 함께 살아있어. 최우진은 자신의 배에 있는 수술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소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정민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프신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 하늘나라로 갔단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안에는 내 엄마의 일부가 살아있는 거야. 소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도 할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그리고 내 안에도 있지. 너는 엄마를 닮았으니까. 소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밝게 채웠습니다. 그럼 우리 셋은 모두 연결된 거네요. 아이의 순수한 통찰에 이정민과 최우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깊은 지혜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단다. 최우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정민은 창가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실감과 함께 따뜻한 위로도 함께했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윤이 안에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우진 안에서도. 퇴원 당일 이정민은 소윤이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마지막 검진을 위해 소윤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정민은 창가에 서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시작된 날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우진과 소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소윤이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가 완전히 나았대요. 이정민은 소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손녀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우진은 이정민에게 마지막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되고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이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윤이를 살려주셔서. 최우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손녀니까요. 당연한 일이죠.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소윤이는 즐겁게 춤추듯 앞서 걸었고 이정민과 최우진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최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소윤이의 삶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채영이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가볼까요? 최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윤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요. 벚꽃이 너무 예뻐요. 소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민과 최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밝은 미래가 비쳤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상처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을 나와 병원 정문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작은 가족 같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채영의 희생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삶이 뛰고 있습니다. 최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삶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 안에서, 그리고 소윤이의 웃음소리 속에서.